안녕하세요. 사사의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조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37살 박소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하던 저였지만 막연하게 작가를 꿈꾸고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 후 노력을 한 그 결과 아직 하나의 작품을 온전히 저 혼자 완성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보조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2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전 그렇게 좋지 못한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 보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전문성 없이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기계처럼 일만 하는 제 자신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찾아간 영화 아카데미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다양한 꿈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며 저의 상상력을 키워가고 함께 고민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작품 하나를 만드는 데에 정말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더군요. 밤을 새워가며 과제를 하던 날도 덜어 있었지만 저는 그런 날마저 행복했었습니다. 학원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얻게 해준 공간이었죠. 저는 학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이 된 현우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현우 씨는 저보다 2살 많았고 감독을 꿈꾸는 남자였죠. 작가 지망생과 감독 지망생의 조합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스토리를 현우 씨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더 입체적이고 개연성 있게 만들어주곤 했어요. 그런 놀이가 주로 우리의 대화였죠. 그러다 보니 그런 남자의 재능에 자연스레 호감이 갔습니다. 현우 씨 역시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재미있다 했고 그러면서 저에게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당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몇 년 후 지금의 새 어머니가 누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재혼 가정이 된 이후 남자친구는 더 이상 집이 편안한 안식처로 느껴지지 않았다네요. 전형적인 팥쥐였던 새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식이 아닌 남자친구를 피 섞인 딸과 차별 대우를 하면서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를 늘 방치했죠.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구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밥도 잘 챙겨주지 않았다더군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 영악한 것인지 감독이 되고 싶다고 영화 일을 하겠다는 남자친구에게 돈이나 벌어오라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도와주려 했지만 남자친구의 꿈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새어머니는 끝까지 반대를 했다네요. 그렇게 감독의 꿈을 잠시 접고 돈을 벌고 있기를 2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슬퍼할 새도 없이 자신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는 새어머니의 원망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곧장 집을 나왔다 하네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가 없는 그 집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남자친구에게 상속된 아버지의 재산은 서울 인근에 위치한 아주 낡은 집 하나였습니다. 서울로 이사 오기 전 남자친구가 아주 어릴 때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수입원이었던 작은 상가는 어느새 새어머니와 누나 앞으로 상속되어 있었다 합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모녀가 미리 손을 써둔 것으로 생각하더군요. 사문서 위조인지 아버지가 진짜 증여를 하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 억울했지만 불같은 새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남자친구는 억울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화 공부를 해보겠다고 학원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돌연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집을 팔까 한다고 말하더군요.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집세와 학원비까지 감당할 수가 없으니 점점 생활이 힘들다 하더군요. 그 집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도 팔리기만 하면 당분간은 영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전 그런 말을 하는 남자친구가 걱정되었습니다. 친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집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기도 했으니 나중에 그 집을 판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결혼하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제 말에 남자친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겠죠. 아직 저희 둘 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도 했고 고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지금 우리 상황에 결혼을 해도 될까? 집이 있잖아. 집 있는 게 어디야. 결혼에 집이 70% 이상이라는데 빚 없으면 오빠하고 나하고 합쳐서 생활비 정도만 있으면 돼. 둘 다 그 정도는 벌 수 있잖아. 그건 그런데 그 집 관리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들어가서 살려면 진짜 손봐야 할 게 많을 거야. 그러면 한번 가볼까? 그래서 남자친구와 그 집에 가봤습니다. 과연 남자친구 말대로 정말 오랫동안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큰 마당이 있고 안채와 별채까지 있던 넓은 집이었습니다. 과연 남자친구 말대로 정말 오랫동안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큰 마당이 있고 안채와 별채까지 있던 넓은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청소 싹 하고 주방이랑 화장실만 고치면 될 것 같아. 오빠, 우리 해보자. 그렇게 저의 청혼을 시작으로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그리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는 것이 부모님 눈에는 큰 불안 요소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훨씬 더 못마땅해 하셨죠. 저의 긴 설득 끝에 결국 남자친구를 허락하신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끝까지 쓴소리를 하시더군요. 현우가 영화 감독한답시고 저러고 다니는 것도 심란해 죽겠는데 며느리까지 그런 사람이라고? 아휴, 이 정신 빠진 것들. 너희는 돈은 안 버냐? 남자친구에게 전해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군요. 게다가 남자친구의 누나는 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요즘 개나 소나 다 영화 찍는다고 나댄다니까. 그러다 돈 날리고 거지 백수 되는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 옆에서 한껏 비아냥대는 누나도 지금껏 일을 해본 적이 없다 했죠. 항상 돌아가신 시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녀의 맹렬한 비난을 묵묵히 듣던 남자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락 받으려는 게 아니고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난 상관 안 하마. 대신 내 돈 받을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우 너한테 상속된 재산은 그 집 하나야. 도움 받을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정작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자 저희에게 귀가 닳도록 도움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 예단을 요구했습니다. 예단이요? 그래, 예단. 1,000,000원에다가 내 한복 그리고 혜정이 새 옷 하나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물론 저희에게 예단해 드릴 돈도 없기도 했지만 줄 건 없지만 받을 건 받겠다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황당했죠. 어머니, 저희 예단할 만한 돈이 없어요. 저희 커플링 하나씩만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그래? 너도 시엠이랑 신우를 시댁 식구로 보지를 않는구나. 그럼 우리도 너희 볼 일 없을 테니 그렇게 알거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정말 상견례 자리에도 나오지 않더니 급기야 결혼식에도 본인은 친엄마가 아니라며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오히려 그 여자와 인연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넘겼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죠. 저희 형편상 집 수리에 많은 돈을 들일 수는 없어서 최대한 저희가 직접 만들고 조립할 수 있는 제품들로만 주문했어요. 기술이 필요한 일은 동네에 집을 수리해 주시는 분께 부탁하여 하나씩 고쳐나갔죠. 도배는 따로 하지 않게 남자친구와 같이 셀프로 페인팅을 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치우고 채워가면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생활하기 시작했죠. 집이 꽤 시골에 위치하기는 했지만 시내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여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서울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급이 적기는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글을 쓰려고 하니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더군요. 월급은 보름 이상 남았는데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심란한 생각만 하고 있던 저는 몸을 움직여 잡념을 떨쳐내고자 온갖 물건이 쌓여있는 별채로 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이곳을 민박집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관광객도 제법 많은 지역이고 한적하다지만 시내와도 그리 멀지 않으니 잘 꾸며두면 꽤 괜찮은 장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대로 시작하려면 이것저것 손을 봐야 하지만 수리하는 것은 이곳에 이사를 오면서 한번 해보았으니 자신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마친 저는 곧장 별채를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주방과 화장실을 따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손님들이 편하게 쉬다 갈 수 있게 수리했죠. 방을 독채로 내어주어 가족 혹은 친구들과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온전히 자신들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마당에서 고기까지 구워 먹을 수 있게 바비큐 그릴까지 설치해 두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민박을 시작했습니다. 민박 사이트에 올려 예약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다녀가신 분들이 모두 좋은 리뷰를 남겨주셔서 민박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저도 이 일을 아주 즐겁게 했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행복했고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좋은 스토리가 떠오를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나가신 후 청소를 하며 머리를 비우는 시간도 의미 있고 좋았죠. 민박을 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글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손님이 묵는 동안에는 따로 관심을 두지 않기에 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입실 전에만 청소를 해두고 나면 그 이후에는 딱히 나서서 할 일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경제 사정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몇 년 정도 민박을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찾아주시는 손님분들 덕에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죠. 주로 제가 집에서 글을 쓰면서 운영하기는 했지만 남편도 촬영 현장을 다니며 저를 간간히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동안의 자잘한 빚을 모두 갚고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남편은 촬영 현장에 간 상황이라 집에 없었고 저 혼자 조용히 글을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는 하는데 여기저기 집을 훑어보는 두 모녀를 보니 딱 봐도 저희 민박집을 염탐하러 온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SNS에 올려둔 민박 사진을 본 모양이었죠. 대놓고 집을 구경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도 이곳에 온 의도를 감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민박집 하면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되나? 대놓고 수입을 물어보는 시어머니에게 대략의 금액을 이야기하니 그렇게나 많이 버냐면서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생각보다 여기저기 들어가는 게 많아요. 새도 안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들어갈 돈이 많겠냐.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듯 시비를 거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에도 굳이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누이가 저에게 하나씩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손님은 어떻게 받아? 그럼 저 방에서 쭉 있다가 가는 거야? 체크아웃 할 때는? 뭐 없어진 거 있나 점검하고 다 그래? 전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못마땅하고 의심스러웠지만 딱히 대답을 회피할 핑계를 찾지 못해 대강 알려주었습니다. 설명을 듣던 두 모녀는 그렇냐며 저에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편하게 글을 쓰고 놀면서도 민박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민박집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죠. 민박집 운영에 대해 이것저것을 캐묻던 모녀는 차 한 잔 마시더니 남편이 오기 전에 가겠다고 하며 사라지더군요. 역시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한 말은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죠. 그날 이후 시누이에게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메시지, SNS, 댓글 등등 여러 방면으로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내가 서울에 민박집을 해볼까 하는데 올케 생각은 어때? 올케가 좀 도와줄 수 있어? 하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너희 민박집 옆에다가 나도 하나 차릴까? 같이 하면 좋잖아 하며 은근슬쩍 찔러보기도 했죠. 물론 저는 시누이의 연락을 계속 피했습니다. 제가 해줄 말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속이 뻔히 보이는 시누이에게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나서더군요. 어느 날 저에게 뜬금없이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아버지 제사며 명절 챙기기가 힘들다며 올라와서 도와달라고 했죠. 그런데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는 이미 저희가 절에 모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희를 서울로 올라오게 하려는 속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제가 넘어가지 않자 결국 본심을 말하더군요. 그 민박집 우리 영주가 좀 해보게 너희가 서울로 올라오거라. 대신 집 하나 해주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 집이고 저희가 만든 민박집이에요. 남편과 저는 강력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두 모녀는 짐까지 싸서 이곳으로 내려왔죠. 큰 소리를 치며 자기들이 민박집을 맡겠다는 두 사람의 남편은 결국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서울집에 들어가서 살 테니
집을 맞교환하자고요. 남편이 상속받은 이 민박집은 시어머니가 상속받은 집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버틸 줄 알았는데 흔쾌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집을 맞교환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집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곳에 있는 훨씬 작은 평수의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죠. 예, 여기 동네 시세 알아보니까 너무 싸더라. 우리가 시세에 맞게 집 마련해 두었다. 이 집 수준에 맞는 집이 그 집이야. 거기랑 교환하면 딱 맞아. 물론 집값으로 따지면 시어머니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저와 남편이 손수 수리하며 애정을 갖고 꾸려놓은 집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 집의 가치가 훨씬 높았어요. 저는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어차피 맞교환한다 해도 가치가 다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시어머니의 말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명의까지 바꾸고 저희는 다시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그 넓은 집을 뺏기고 오래된 동네에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좀 억울하고 분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올라온 이상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죠. 그래도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제법 많은 돈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시나리오 작업에 몰두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조금씩 바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의 상황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신우이에게서 하루가 뭐다 하고 연락이 오더군요. 아주 조그마한 난감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옳게 손님이 집을 못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데리러 나가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뭐? 이 겨울에 나더러 데리러 갔다 오라고? 장사하는데 여름 겨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변기 막혔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뚫어줘야죠. 그러니까 업체 어디로 부르냐고. 아니요, 직접 뚫어드리세요. 내가? 네, 변기 옆에 압축기 있어요. 그걸로 안 되면 창고에 스프링 관통기 있어요. 그걸로 쓰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장난해? 그만한 일도 안 하려고 하면서 장사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화 좀 그만하세요. 알아서 하셔야지 언제까지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자꾸만 투정을 부리는 신우이의 전화를 짜증스레 끊어버렸습니다. 민박집을 떠나올 때에는 무척 서운했는데 막상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나름대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민박집을 하는 동안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놓았고 영화 제작에 투입되어 제법 안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고 조감독이라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빚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저희 두 사람 생활비 정도만 있으면 생활이 가능했기에 딱히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액을 따지지 않고 글 쓰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이력서를 낼 수 있었죠. 민박집에서 여유로운 시간 덕에 많은 글을 써두었고 여러 군데에 그동안 작성해둔 글을 보여주며 지원한 결과 보조작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꿈을 이루며 여유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조금씩 하고 싶은 일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장사도 잘 안 되고 옆집 할머니의 민원도 너무 심하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이것저것 해달라는 손님들의 요구에 지쳤다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거 못하겠다. 너희 그 서울집 비우고 다시 이 집이랑 바꾸자. 빨리 준비해라. 아주 이 동네가 지긋지긋하다. 사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민박집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관리할 때보다 리뷰와 평점이 말도 안 되게 낮아져 있었거든요.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물론이고 주인이 바뀌었다며 바뀐 주인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민박집을 오픈한 당시에는 주변에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 독점적인 장사가 가능했지만 저희 집 장사가 꽤 잘 되니 인근의 주민들도 비슷한 장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몇몇 민박집은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했고 저희 민박집은 사실 경쟁에서 밀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민박을 운영하던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신경 쓰여 청결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며 어느 정도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민박이라는 장사가 그저 놀고 먹기만 하는 장사라고 생각해서 저희와 집을 맞교환한 것이니 장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게다가 예민한 이웃집 할머니께는 선물도 드리고 애교도 부리며 조심스럽게 굴었어야 했는데 그 할머니와도 대립적으로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민원을 넣은 것이겠죠.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요구를 들은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했는데 모르셨나 보네요? 그 집 팔았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온 지 꽤 됐어요. 집값이 그 사이에 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집으로 옮겼어요. 저희한테 주신 집 찾아가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다시 연락하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시누이와 시어머니 연락을 다 차단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회가 온다면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저희가 서울로 이사했을 당시에 남편이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보니 아버님께 상속받은 상가와 집을 팔아서 다른 큰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가가 위치한 곳이 유령도시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가를 팔지도 못하고 세도 받지 못하는데 꼼짝없이 세금만 내야 했던 것이었죠. 수입원이었던 상가와 집이 없어지자 돈을 벌어야 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의 민박집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욕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욕심만 많고 노력은 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되었죠. 남편은 서울에 이사 올 때부터 이곳 집값이 얼마까지 오르면 빨리 집부터 옮기자고 했었어요. 결국 모두 남편의 계획대로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 남편에게까지 연락해 욕을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소윤이한테 내 전화 차단 풀라고 해. 나 네 엄마야. 엄마? 지금 엄마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한순간이라도 어머니였던 적이 있습니까? 제 아버지 재산 가져다 다 날려먹었으면 이제 본인들 스스로 일해서 벌어먹고 사세요. 빌붙을 생각 좀 그만하시고요. 그렇게 남편은 새어머니 양 누나와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저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며 고마워했죠. 제가 없었으면 민박집을 하면서 돈을 벌지도 못했을 것이고 본인이 감독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을 거라면서요. 무엇보다 그 모녀한테서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었을 거라며 절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다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복덩어리라며 저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네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남편은 너무나 듬직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죠. 남편 덕에 민박집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 그 돈으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 후 조금씩 연락하고 지내던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소식을 물어보니 일단은 갈 곳이 없어 여전히 그 집에서 사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시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고 시어머니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벌어봤자 지금까지 쓰던 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겠지만 이제라도 조금씩 스스로 벌어서 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저와 남편도 온전히 서로만을 위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영화 아카데미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기까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은 우리 부부는 앞으로도 쭉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